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관세평가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사실 많이 좀 힘든 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1차 때 했던 거랑 2차랑 이제 시험 문제도 다르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2차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가 굉장히 다를 텐데 제가 이제 화두를 관세평가 좀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전년도 시험 문제도 그렇고 기출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최근 몇 개년간 나온 평가 문제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편에 속했었습니다. 한참 옛날 이제 관세평가 초기 출제가 되던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가벼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없죠. 예, 그래서 평가가 좀 어렵다라는 추세에 좀 많이 접어들어서 아마 이제 평가를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렵다면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라고 해서 꼭 어렵게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우리 이제 이번 시간 OT니까 본격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관세평가라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 시험은 어떻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라고 하는 거는 관세평가라는 게 따로 법령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사실 없다기보다는 있죠. 있는데 관세법이라는 데서 파생돼서 나오는 구조의 법이죠. 그래서 관세법이 있고 관세법 시행령이 있고 관세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단 6개의 조항만이 관세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가격신고 부분들까지 언급한다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딱 6개만 존재를 해요. 관세법에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더 하위에 관세 평가에 관한 고시가 있죠. 떨어뜨렸었네요. 관세 평가에 대한 고시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법에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학습 범위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들 당연히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관세평가 관련 고시까지 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서 이 법령만 보는 게 크게 그렇게 범위가 넓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거 공부하는 거 한 일주일만 투자해도 아마 이거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 조금 더해서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 협정 부분이 있어요. 협정 부분은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관세평가 협정과 관세법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협정이라는 건 국가 간의 약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무역에서부터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무역 물품이 들어올 때 그 물품에 대한 가격 그 관세를 매기기 위한 평가 작업, 가격 평가 작업을 하는 거고 그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로 수출했을 때 그 나라에서 또한 자기네들 맘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내보내는 물품이 부당하게 더 높은 관세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서로 그러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게 바로 이 협정, 관세평가 협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협정 내용들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 법으로 수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법과 관세평가 협정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맞아요.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사례들, 많은 분쟁들을 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라라고 좀 가이드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어요. 해석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유사 사례들을 또 담고 있죠. 사례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들도 있고 또는 이렇다면 어떨까 하고 하는 사례 연구 측면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실무적인 것들이 계속 덧붙여 나가기 때문에 범위가 이쪽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들,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역과 관련된 관세평가 협정의 사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실무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관세평가 초기에는 이 이론적 측면에 대한 시험 비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시험이 조금 쉽다. 왜냐면 이론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조금 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출제 부분들은 다 이쪽 사례 부분들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내용 범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관세평가 시험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꼭 평가만 특별하진 않죠. 우리 지금 시험 문제 체계가 좀 바뀌면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첫 번째 문제가 보통 30점 배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20점 배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30점 배점, 다시 마지막 문제가 20점 배점, 이렇게 이제 점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써야 되는 게 한 가지,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또 1번, 2번 하고 배점을 또 20점, 뭐 10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잡아 나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30점짜리 그냥 퉁으로 딱 주면서 30점 구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네요. 예전에는 이제 50점짜리 문제 하나랑 10점짜리 문제 5개 이렇게 총 6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10점짜리 문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다음에 1평가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는 이론 지식을 그냥 쭉 써내려가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문제 유형이 아예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사례 중에 이제 지문을 좀 어느 정도 주고 이 지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 중에 뭐에 대해서 쓰시오. 그 다음에 과세 가격에 대해서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법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수험생의 판단을 서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부분들, 이제 계산 문제 비중도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이 배점을 제가 쓴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서술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이론만 쓰면은 부분 점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받았던 반면에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계산하라 그랬는데 계산을 못해. 그러면 아예 그냥 점수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험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여행자 휴대품을 평가하는 방안 부분들이 이제 이제 관세법 시행규칙 쪽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내용들에서 언급할 때 시가역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시가역산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률에 언급되어 있는 시가역산율 공식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게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배점을 10점 이렇게 달아줬어. 근데 그걸 못 쓴다? 그럼 통째로 점수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고, 사실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가역산율 부분들을 아마 잘 쓴 수험생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을 못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만큼이나 이제 출제할 수 있는 범주가 많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출제 유형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앞에 이제 있었던 기출문제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제 반복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적어도 아예 공란을 내는 그런 형태는 없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습하면서 이 부분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조금 이런 공식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가이드 부분은 제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예전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을 서술하는 게 논문처럼 서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목차,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 근데 1번은 서론, 4번은 결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서술이 됐는데, 지금은 아예 그렇지 않고 이제 10점, 배점이 되어 있는 거에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면 되는 정도의 서술이 돼버렸죠. 그래서 서술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졌다. 하지만 물어보는 내용을 정확하게 써야만 그 배점이 제대로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아무래도 이제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죠. 그래서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이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그냥 단순히 책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 학습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딱 한 회독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후에 회독 부분들을 진행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는 이 목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써나가는 연습들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쓰는 부분들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그 쓸 때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서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술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험장에서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부분을 그때 고민하게 되면 많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가이드 부분들, 두 번째는 이런 목차가 나왔을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 기재 사항들을 좀 많이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술을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내가 세 줄 쓸 건데 주구장창 이렇게 문장을 쭉 이어서 쓰는 것보다 목차 잡고 이게 내용 1번, 내용 2번, 내용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시는 게 좀 더 배점을 받기가 유리해요. 뭐 꼭 내용만 다 들어가 있으면 사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 채점도 사람이 하시는 거 아시죠?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이제 이걸 채점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눈에 잘 보여야 점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나 점수 많이 주세요라고 그냥 어필한다 생각하시고 좀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기본 목차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라는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가 시험에 대한 부분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 내용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평가 부분에 대한 법 이론 부분들, 그리고 사례 부분들, 그리고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기출 문제나 이제 기출 유사 문제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층 시험에 익숙해지게끔 많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본 이론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